안녕하세요, 발금인의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발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2008년 논현동 고시원에서 일어났던 방화 및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범인 정상진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복역 중인 사형 확정수입니다. 정상진은 1978년 2월 27일생으로 사건을 벌일 당시의 나이는 고작 30세였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2002년 서울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2003년 9월부터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었고 2004년까지 고시원 근처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2004년 2월 이후부터는 딱히 다른 직장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단기 알바 및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사건 전 몇 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도 끊기는 바람에 2008년 10월 초부터는 숙박비도 밀렸고 하루에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직장을 관두고 난 이후부터 별다른 사회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방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어떤 망상 같은 것들을 키워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8년 10월 20일 오전 8시 정상진은 자신의 방 침대 이불에 지퍼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킵니다. 고시원의 특성상 연기는 금방 방을 가득 채우고 옆방은 물론 복도까지 순식간에 퍼지고 불 또한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고시원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정상진이 거주하던 고시원 방은 3층에 있었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은 아래층과 위층을 포함해서 2, 3, 4층을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메웠습니다. 이내 방에 있던 사람들은 연기를 피해서 방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독가스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사람들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복도에서 정상진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진은 검은 털모자에 검은색 상하의 차림을 하고 오토바이용 마스크에 수경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낚시용 랜턴을 끼워 놓았고 허리에는 가스총을 차고 손에는 흉기를 들고 또 하나의 흉기는 발목에 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을 지르고선 그런 차림을 하고 복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림새는 일종의 준비 자세였습니다. 게임에서 장비를 차듯 정상진은 자신이 잘 보이지 않게끔 검은 옷을 입고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 랜턴을 끼우고 온갖 무기들을 챙긴 것입니다. 불이 난 걸 인지하고 대피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온 대여섯 명의 사람들에게 정상진은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살인을 위한 복장을 갖추었던 겁니다. 3층에서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멈추지 않고 정상진은 4층으로 향합니다. 4층에서도 대피하기 위해 방에서 복도로 나온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대략 1시간쯤 되는 시간 동안 정상진은 48세의 중국인 여성과 21세의 여대생 등 6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외에도 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복도에 칼을 휘두르는 정상진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불길을 피하기 위해 방에서 나왔는데 사이코 살인마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오전 9시 20분 정상진은 창고에 숨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정상진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의 나이 30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에 그는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정상진은 서울에 상경한 이후 뚜렷한 사회생활을 한 흔적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고시원 방 안에서 지냈던 걸로 보였습니다. 사건 현장 화재 진압 이후 정상진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고시원을 수색하였고 그곳에서 정상진의 일기장 4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기 내용을 보았을 때 정상진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일기와 같이 자신의 일상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감정을 정리해 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을 비관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자기 비하적인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자신의 태생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정상진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들이 있었는데 보통 늦게 태어난 아들은 귀하다 여기는 반면 정상진은 3살 터울이 나는 누나들과 달리 자신만 9살 터울이 난다며 자신은 계획에 없던 채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라며 자기를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낳고 보자는 시기였지. 종자가 좋지 않으니 삶이 좋을 수 있겠느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쇼만 하다 가는 거야. 하는 일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삑살이나 나고 나 같은 태생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야. 몸과 두뇌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실패작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신이 내게 2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난 복권 100억이 당첨되는 것보다 이 지구별을 우주 속의 먼지로 폭파시켜달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싫다.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모르겠다. 땡땡땡 이리 와봐. 난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다. 얼마나 내가 만만하게 보였으면. 조국은 나를 버렸다. 이젠 필사의 항쟁뿐이다. 내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무대포 정신, 악으로 깡으로. 비관과 증오의 실행.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비관적이며 세상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정상진 또한 자백하기를 2004년 2월부터 고시원에 불을 질러 다른 입주자들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뒤 경찰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05년부터 살인을 준비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기장에서도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 나의 피로 조금이라마 자극이 될 수 있다면 난 서슴없이 이 한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지구의 모든 불쌍한 이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겠다. 바람과 함께 나타나 바람과 함께 사라짐. 라스트 포인트. 게임 종료. 내 인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멋지게 끝내자. 마지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적어두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상태와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예전부터 강한 범행 의지를 품고 발전시켜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시원 투숙자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시한폭탄과 함께 살아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죽여버릴까? 죽이는 거야 뭐 장난이지. 피로써 싸워 이 길이. 이런 섬뜩한 문구도 써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방화살인을 저지를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그가 20대 중반이던 시절 그는 이미 전과 팔범이었습니다. 3월부터 흉기를 구입했고 2005년 여름에는 가스총과 인화물질 등을 차례차례 구입했습니다. 정상진이 자백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을 차일피일 미루다 2008년 범행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대한 증오가 커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과 팔범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미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고 식당에서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싫어진 이후에 대해 정상진은 금전적 압박과 향군법 위반에 대한 벌금 150만 원을 못 내게 되어 수배가 된 바람에 추가 조사 후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게 뭐라고 예비군 훈련을 나오라고 하며 또 안 나갔다고 벌금을 내라고 하고 벌금은 내야 하는데 왜 나는 돈이 없나 이런 식으로 시작된 살인 계획이었다고 정상진은 말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의 끔찍한 현장에서 살아남으신 생존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은 정상진에게 맞서 혈투를 벌인 분이셨습니다. 그의 흉기에 찔려 내장이 쏟아지는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다행히 기적처럼 목숨을 건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 배에 칼을 꽂고 비웃던 살인마 얼굴을 잊을 수 없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당시 29세였던 이 남성분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시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으시고 인터뷰에 응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난한 29세에 만악의 꿈을 이루어 가던 중이었던 청년에게 몸에 남은 상처와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남성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배를 2번 찔렸는데 칼을 뽑는 순간 내장이 후루룩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한 손으로 상처를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고장난 문고리에 매달려 버텼어요. 범인이 그 문을 열려고 발로 걷어차고 칼로 내리 찍는 순간 죽는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그때의 끔찍한 순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피해자 남성분은 그 와중에도 112에 신고를 하였고 소화기로 불씨를 정리하면서 이걸로 범인의 얼굴을 향해 쐈다면 다른 희생자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진은 말도 안 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왜 그 고시원에서 표출해야 했을까요? 그 고시원 또한 빈민가에 있던 고시원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중국인이 살고 있었고 학업을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해 생활하는 공간에 돈을 아끼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현실에 대한 한탄도 인터뷰 중 내비쳤습니다. 당시 화재로 출동한 소방대원분들이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 불씨 정리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화재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내장을 쏟고 있던 피해자분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구조가 우선시되어야 했다는 생각에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불씨를 정리하고 있는 소방대원에게 피해자분은 복부를 감싸쥐고 있던 손을 내려 내장이 쏟아져 내린 걸 보여준 이후에야 들것에 실려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 또 많은 비난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연 강남에 내노라 하는 자제들이 모여 공부하던 기숙학원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겠는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분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국가 배상이 되지 않아 고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모금을 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중국 동포에게만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국인 부상자가 받은 보상금은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이 위로금조로 지급한 30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가 1,500만 원이 나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입원을 해야 하는데 중간 정산 안 하면 치료를 더 안 해준다고까지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다 부끄러워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2008년의 피해자에 대한 처우는 정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네요. 피해자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고 억울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진은 자신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사회를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딴 짓을 저지르는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진은 경찰 조사 중에 평소 공포물과 액션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보고 주인공이 멋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구상하고 가스총과 칼 등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살해 현장에서 별다른 반항 없이 검거된 정상진은 구속 기소되었고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1개월 동안의 정신감정에 들어갔습니다. 정신감정에서 의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오랫동안 계획한 점에 비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성 우울증을 갖고 살아왔지만 일종의 신경증일 뿐 현실감은 있는 상태다 라고 종합소견이 밝혀지면서 심신미약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9년 4월 22일 현주 건물 방화치사 그리고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벌인 일이었으므로 항소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절 교도소에 있던 정상진과 인터뷰를 나누었던 일요 서울의 내용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인범이라고 무조건 독방에 가두지는 않더군요.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단체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처음 법정에 섰을 때 판사가 심경을 묻더군요.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열릴 거라던데 그때마다 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야겠죠.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후회스러울 따름입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죠. 나 때문에 고통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퍼붓고 손가락질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은 죄를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손가락질을 받아도 싸죠. 쏟아지는 비난도 내 몫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에 자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경찰이 조금이라도 빨리 출동해서 날 찾길 기다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 당시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와 보니 이제야 모든 게 엉망이 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범행을 저질러야 하겠다고 생각한 건 상당히 오래전이죠. 다른 기사에도 실렸을 텐데 못 보셨습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결심이 서지 않아 계속 미뤘을 뿐입니다. 범행 동기는 검찰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향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걸 피하려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님께는 그저 죄송하죠. 당신 아들이 이 지경이 됐다고 하면 아마 쓰러지실 겁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어머니는 모르세요. 바로 위 누나만 알고 있죠. 다른 가족들과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저지른 짓을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되돌릴 순 없잖아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 사형을 받는다 해도 항소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 판결에 내 목숨을 맡기는 일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상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참 담담하고 어딘가 모르게 소름 끼치는 내용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법원의 판결에 목숨을 맡긴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목숨이 붙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위로금 300만 원이 전부였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년을 살고 있는 정상진에게는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들어갔을까요? 물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진 않겠지만 삶 자체가 정상진에게는 사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정상진은 조현병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발병을 한 상태에서
치료가 없이 혼자서 방치되었던 것이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망상들이 더해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정신과 진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상담 치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죠. 미국의 경우에는 상담 치료사에게도 따로 상담 치료사가 있을 만큼 정서적,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정한 일들을 치료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정상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만이라도 이러한 병에 대해 많이 알려지고 치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더라면 2019년 안인득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꺼내본 이야기입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유가족분과 생존하신 피해자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힌 정상진은 최소한 고시원에 살 때처럼 월세 밀릴 걱정, 굶을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